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1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투자 설명서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설명서의 종류가, 투자 설명서의 종류는 시험에 매번 출제될 걸 예상을 하니까 정리하는데요. 투자 설명서에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한 기간이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다겠죠. 여기에서 먼저 효력 발생 후에만 사용하는 게 투자 설명서, 정식 투자 설명서라고도 하고요. 효력 발생 전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 투자 설명서. 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 전후에 사용하는 게 간이 투자 설명서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합니다. 다음 중 투자 설명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약 투자 설명서는 없습니다. 요약 투자 설명서는 자본 시험법에서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나눠주고 시험 문제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험 문제고요. 또는 이렇게 언제 사용하는지 이거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라고 보시고요. 그럼 이 투자 설명서는 또 1년에 1년에 한 번 여러분한테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가 이거죠. 숫자 바꿔놓은 거. 자, 1년에 한 번. 자산운용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이거하고 두 개 헷갈려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7년 동안 거의 90% 확률로 이게 다겠습니다. 다겠는데 최근의 경향이 너무 쉬우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반시 제재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1년에 한 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6번 투자 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하면서 투자 설명서는 증권신고 효력이 발생한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투자 설명서 교부제가 면제됩니다. 이게 전문 투자자죠. 그 다음에 2번, 3번 집합투자업자는 연 1회 이상 다시 거친 투자 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밑줄 치고요. 연 1회,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시험 문제에서는 3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6개월에 1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4번 증권신고 수리 전이네요. 수리 전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 투자 설명서라겠죠? 예비 투자 설명서. 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집합투자증권 발행에 대한 설명 가장 가지 못한 것은 했네요. 집합투자증권 발행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어떻게 발행하냐면요.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창하는 문서인데요. 자, 발행 주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겠죠? 수익증권 발행 시기, 돈이 들어오면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해 줍니다. 발행 방식 밑줄칩니다. 발행 방식, 수익증권의 발행 방식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죠. 왜 수익증권 발행 방식이 시험에 출제가 되냐면요. 무행면, 기명식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바꿔놓기도 하죠. 액면, 무기명식, 무액면, 무기명식. 자, 액면은 뭐냐면요. 액면은 자, 여러분들 돈 있죠? 네, 돈 한번 내보세요. 네. 그 돈에 얼마가 써있습니까? 1,000원이요? 맞습니다. 어떻게 1,000원인지 알죠? 써져 있잖아요. 1,000원이라고. 이게 액면식입니다. 액면식.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 써졌나요? 이름? 여러분들 이름? 이름은 없죠? 이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식이에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여러분의 돈,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명식이죠. 무기명식. 이름이 없다. 무기명. 그러나 우리 수익증권은 여러분 학생증하고 유사해요. 학생증.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생증 꺼내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은 적어져 있을 겁니다. 이름, 이쁜 이름 있죠? 무슨 경연, 무슨 유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가장 많은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97년생인가요? 88년생은 유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쁜가 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스에, 여러분들은 어머니 뻘인가요? 세스에 유진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죠? 그 이름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핑클. 오이 핑클아. 핑클을 회원들한테 욕을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름이 기명식. 이름 없는 거, 무기명식.
액면가 적어졌죠? 1,000원이라고. 근데 여러분 학생증에는 여러분 적어져 있나요? 얼마라고? 안 적어져 있죠? 그래서 무액면. 그래서 수익증권 이렇게 발행합니다. 무액면 무기명.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이걸 틀리면 제가 무기형에 처한다 이렇게 합니다. 무기형에 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수익증권 발행 방법은 반드시 해도 출제합니다. 여기서 출제 안 하면 영업실무에서 출제하니까 반드시 나오니까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출제한다. 무기형. 자, 발행 방식에 밑줄 쭉 치고 옆별표 칩니다. 무액면 기명식이다. 그래서 발행가액 납입 방법이 있고요. 금전 납입 원칙입니다. 펀드에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상호의 경우는 실물 자산도 납입이 가능한 때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우리 펀드에서는 항상 1,000원이 나와야 된다. 일부란 표현이 나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펀드를 풀 요령은 일부란 표현이 나면 무조건 틀렸다. 1,000원이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000원이요. 1,000원 일기가 아니고요. 1,000원. 유머가 옛날 유머라고요. 여러분들이 스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스님 유머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금융권에 취업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니까 믿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해서 일괄 발행하고요. 예탁결제는 있으시고요. 한국예탁결제원이죠.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다겠죠. 지금 시즌이죠. 한국예탁결제원. 묶어서 이야기 보시면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이 있는데요. 공모 발행 절차, 증권신고서를 금융에 밑줄 치고요. 동그라미 치고요. 금융위원회라고 여러분들은 정식 명칭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증권신고서 어디에다 제출한다고요? 금융위원회. 이거 간단한 내용 형태의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정리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는 법령에서 정한 투자설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집합투자증권 공모 발행 후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자, 법인용은 집합투자기구,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15일이다겠죠? 원칙적으로 15일. 예의적으로 정정신고서에는 3일. 정정신고서는 3일이고요. 일괄신고서는 개방형 펀드에서 해당되고요. 일괄신고 시 집합투자증권 발행 시 추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정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가 있습니다. 투자설명서는 법정투자 권유문서로서 반드시 투자자에게는 투자설명서에 의해서 권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전문투자자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투자설명서의 종류에 보시면 투자설명서 후, 예비투자설명서 전, 간이투자설명서 전후 정리가 되겠네요. 투자설명서에게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고요. 이 대상 있죠. 전문투자자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년 1회 이상 미쳐치고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갱신하고요. 변경 등록은 5일이냐고요. 7번 집합투자증권 발행에 대한 설명 가장 발행 못한 것은 있습니다. 수익증권을 발행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이다. 미쳐쳐야 되겠죠?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거고요. 투자예산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겠죠? 그 다음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는 발행가액의 납입 여부, 수익증권 기재사항,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탁업자 나면 보관, 확인, 감시 세 가지가 떠올라진다겠죠? 신탁업자는 보관, 확인, 감시입니다. 그 다음 수익증권의 발행 시기는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한 경우다. 돈을 다 갖다 줘야 발행해 주겠죠. 4번 수익증권은 발행가를 액면으로 하여 액면식 기명식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것은 쉽죠. 그래서 쌤 강의 방법은 먼저 여러분들 정답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강의들은 설명을 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먼저 정답을 말해주고 정답을 말해주니까 눈 청청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말하고 나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선생님 두 가지씩 방법을 좋아합니다. 강의는 두 가지씩 형태입니다. 정답을 말하고 정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강의는 먼저 설명을 지루하게 합니다. 설명이 지루하게 처음에 눈 초롱초롱 하고 있다가 자골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정답을 알려줄 때는 이제 뭔 말하는지 모르죠. 차라리 정답을 알고 주무세요. 정답. 시험 문제 푼 데는 좋죠.
선생님 강의는 항상 정답을 말하고 이게 정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부하기 쉬워요. 정답을 알고 하니까. 정답을 알고 하니까. 어차피 정답을 찾아내는 문제라면, 정답을 알고 접근하자. 이게 쌤의 강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친구들한테는 거의 선생님 강의는 거의 레전드입니다. 영어 안 쓰는데요. 전설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던 친구들은 거의 합격을 대부분 했죠.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 취업까지 가니까요. 강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굳이 정답을 모르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미로 게임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미로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로 정답을 알고 들어오면 엄청 쉽잖아요. 모르면 불안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미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가 탈출구인지 알고 갔다 나오면 굉장히 쉽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131페이지입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도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 없습니다. 물론 이건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윤리 쪽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중요합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은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적합성 원칙은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마트에 가셨는데 마트 주인한테 학생입니다. 중학생 중딩이랄까요? 중딩이 와서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담배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나요? 안 주죠. 일단 뭐라고 하죠? 학생증 내봐야 되잖아요. 나이가 미성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합성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하러 갔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자인지 투자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게 적합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게 적합성 원칙이에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면 안 되겠죠? 벌금 많이 맞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적합성 원칙입니다. 적합성 원칙.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라. 이게 적합성 원칙이고요. 적정성 원칙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상품 중에는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 상품은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하시게 되면 손실이 1000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10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파생 상품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해서 10억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손실도 발생 가능하니까 이 파생 상품은 위험한 상품입니다. 이 위험한 상품이니까 파생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정성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일반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적정성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파 안 좋아하죠? 파 안 좋아하실걸요? 파. 도레미파. 그 파 아니에요? 파? 도레미파 맞는데? 아닌가요? 도레미파. 적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적파니까 적정성 원칙하고 헷갈리나 이렇게 하죠? 적합성. 그래서 정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정파. 적정성 원칙은 정파. 사파, 정파, 무협지로 나오죠? 나쁜 사람들 모였는데 사파,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 모였으면 정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파. 적정성 원칙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적정성 원칙이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영원히 출제가 될 겁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영원히 출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본시험법에서. 자, 그래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본시, 투자 목적 밑줄, 투자 상태, 자산 상태 밑줄,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적합성 원칙이고요.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부적합한 투자 권유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미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판매하는 입장에서 투자자가 찾아왔는데 담배를 적극적으로 팔 게 아니라 청소년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적극적으로 팔 게 아니라 그 판매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팔겠다 이런 소극적 의미다. 적극적으로 파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다 판매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요소가 있고요. 투자자 분류 확인 의무 우선 밑줄 치면 돼요. 적합성 원칙은 일반 투자자만 해당됩니다. 적합성 원칙도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만 해당되고요. 전문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문 투자자 또 많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적합성 원칙. 그 다음에 요소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투자자 정보 파악,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요. 3번에 투자자의 확인, 투자 정보에 관련하여 일반 투자자 설명을 받고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부적합 투자 권유 금지하고 있고요. 투자 권유 없이 스스로 원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요. 적정성 원칙 밑줄 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밑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냐고 파생 상품의 동그라미. 그래서 적정성 원칙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 상품을 판매할 때는 우리가 적정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의무가 있고요. 설명 의무. 8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1번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 이상인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구분합니다. 뒤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나왔으니까 이것은 전문투자자 범위에 일반 투자자가 50억 이상으로서 계좌에서 1년 경과한 자는 전문투자자로 대우해 줍니다. 법인은 100억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됩니다. 이건 선택적이죠? 2번 적합성의 원칙은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전문 투자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일반 투자자가 투자 권유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이 부여된다 맞고요. 4번 설명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는 배상을 책임집니다.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부당권유 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당권유 금지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두세 번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부당권유. 거짓말하지 말고요.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자,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안 되고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해하는 사유도 안 되고요.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는 불초청 권유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불초청 권유 금지는 시험에 용어이 나오겠습니다. 용어이. 투자권유 거부에 의하여 기회자여 투자권유 행위가 있는데 이거 불초청 권유인데요. 시험에 출제합니다. 불초청 권유는 자, 초청을 하면 권유하라 이겁니다. 초청. 근데 불이니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권유에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객이 싫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 다시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객님 뭐라 합니까? 작년 지난번에 하자! 예, 한 달 됐는데요. 한 달. 그래서 1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권유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고객님, 이 상품 아주 좋은데요. 이 펀드 한번 가입해 오시겠습니까? 고객이 싫대요. 펀드 투자하면 안 해요? 안 할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돼요? 그럼 고객님, 이 상품도 있는데 어떨까요? 이거 가입하시겠습니까? 이건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상품, 이게 다른 종류라면 다른 종류의 상품은 가능합니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가면 투자 상품 중에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과 투자가 같이 연결된 상품이 있는데요. 이 투자성이 있는 보험 계약은 또 재권유가 가능합니다. 투자성 있는 보험 계약. 이 세 가지의 형태에서는 이 세 가지는 불초청 권유 대상이 아니고 재권유 대상에서 금지하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용원이 안 되는 거. 투자자가 그 점을 표시하면 이용원이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장애 파생 상품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파생 상품은 고객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나면 다시는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권유해서는 안 되고요. 불초청 권유 금지와 관련돼서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출제되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직무윤리 쪽에서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9번 금융투자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부당 권유 금지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파생결합증권에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증권과 장외 파생 상품은 가능합니다. 증권과 장외 파생 상품 투자 권유가 가능하고요. 이걸 제외한 상품은 안 되고요. 그래서 파생 결합증권 어디에 속하죠? 증권에 속하죠. 문제 조금 어렵네요. 아직 증권을 안 배웠으니까요. 증권에는 파생 결합증권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틀린 걸 찾고 있으니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권유 가능합니다. 증권과 장외 파생 상품 가능하고요. 영원히 안 되는 것은요, 장애 파생 상품은 안 된다겠죠? 2번, 투자자가 그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은 권유할 수 있다. 맞죠? 그 외에도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은 가능하다겠죠? 다른 종류도 가능하고요, 1개월 경과에도 가능하고요. 4번,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도 안 되겠죠. 불확실한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객을 약에 손실을 입힐 수가 있으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쪽에 투자권유 대행입니다. 이 투자권유 대행도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할 걸 예상을 합니다. 투자권유 대행.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펀드 투자권유 대행이 되는 겁니다. 펀드 투자권유 대행이 대단하죠? 벌써 이 자격증을 가지고 증권사나 은행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권투자권유 대행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마찬가지로 증권투자권유 대행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겠죠.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이 펀드를 취득한 자격증은 펀드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투자와 관련돼서는 증권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에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다르니까 둘 다 취득해야 되겠죠? 둘 다 취득해야 돼요. 근데 증권투자권유 대행 시험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펀드보다 쉽다 이렇게 보입니다. 펀드 내용하고 30문제가 겹칩니다. 정확하게 35문제, 약 40문제가 겹칩니다. 40문제가 겹쳐서 증투도 예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특성화고에서 전국적으로 취득하는 친구들이 100명을 넘지 않았는데 펀드는 800명 합격하죠. 700명 합격하는데 700명 합격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물론 학교 큰데 서울여상이라든가 광주여상 같은 데는 1년에 뭐 150명 이렇게 취득하니까 거기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쪽까지 포함해서 대구여상, 대구제일여상 있죠. 그 다음에 천안여상, 서울여상, 또 광주여상 각 도의 상업계를 대표하는 학교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이상을 증투는 합격하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증투는 그중에 더 적었고 증투는 100명을 넘지 않았던 걸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데 이제는 쉬워졌으니까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보다도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권유 대행은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투자권유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융위원회 투자권유 대행으로 이미 등록된 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협회에서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 인정한 협회 교육을 있어야 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등록 절차가 있고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별표 칩니다. 금지행위. 투자권유 대행인과 관련돼서는 금지행위가 시험에 나옵니다.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X.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찾는 건데 이거 다 하긴 부담스러우니까요. 다 하긴 부담스러우니까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읽어드릴게요. 읽어주는데요.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질문 나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계약 체결 밑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돼요. 권유만 하는 겁니다. 권유만.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이잖아요. 권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결도 안 쓰면
투자 체결 대행인 이렇게 해야 되겠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가 나 바쁘니까 당신 대신 10만 원 들 테니까 펀드에 가입해서 이거 안 된다. 금융투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심부름 시켰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친구한테 그 심부름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누구야? 유진아 이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유진이가 그거 경연이가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유진이에 맡겼으면 유진이가 하셔야 돼요.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전국의 유진이? 이쁜 친구잖아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유진이라는 친구하고 지금 한 3명, 4명 정도를 이렇게 합격시킨 것 같네요. 근데 삼성생명, 그 다음에 국민은행, 또 어디 갔는데요. 작년에는 참 신기하게 수진이라는 친구를,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작년 선생님, 저희 개인적으로 한 10명 이내로 채용했던 것 같은데 2명의 수진을 합격시킨 것 같아요. 2명. 이름이 수진이에요. 둘 다. 성은 다른데요. 성은 다른데 참 신기하다. 지역도 다릅니다. 지금 한 친구는 전북, 한 친구는 전남인데 수진이라는 친구가 묘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예전에 벌써 한 4, 5년 됐네요. 4, 5년 전에 삼성생명을 전남에서 채용할 때는 8명 중에서 6명이 선생님이 이렇게 자소서까지 받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밌던 것이 연수 받을 때 왕교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했다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학교 중에서는 선생님이 갔던 학교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을 텐데 선배들이 좋은 이야기 잘 안 해주죠? 자, 얘기하겠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위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묻고 있으니까.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탁받은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매매, 사고 파는것까지 권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3자로 대여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집합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 권유하거나 투자 광고하는 행위도 안 되고요. 운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밑줄 칩니다, 이거.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소속회사가 아닌 동그라미 다른 보험회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투자권유 대행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뿐만 아니라 보험 쪽에서도 가입할 때가 있습니다. A 보험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보험 설계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B증권사에 등록은 가능한데 이분이 만약에 B보험사에 등록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거 안 돼요.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A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보험사에 꼭 하고 싶으면 A보험사에 등록을 하라 이겁니다. 1인 1사주입니다. 하나의 회사에만 등록하는 거고요.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A보험 설계사는 A보험사에 등록은 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보험사는 안 돼요. 보험사에 증권사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B은행이었다면 이건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사는 안 된다. 같은 데서 같은 데는 안 된다. 업종이 같은 데서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디다 하시는 자유인데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하시고 어디다 선택을 하시는 자유인데 보험사가 보험 설계사분한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하고 안 됩니다. 두 개에다가 여기다 등록하고 여기다 등록 이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하나하고만 하는 거. 보험 설계사가 안 됐다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표현. 주의해서 시험지에 가장 많이 오답으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또는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고만 하나 이거죠. 단일 표현하면 이 문장을 하나에서만 하고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는 가능하지만 다른 보험사와 등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해서 자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금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이것도 매출은 안 된다 이거죠. 모집만 가능한 거죠. 모집. 빈번하게 투자 권유하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투자 권유 대행으로 관련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취 3년이라겠죠. 3년이 경과해야 된다겠고요.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서 접수하고 2주 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요. 신탁자산을 집합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 권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4번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탁받아 매매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 권한을 위탁받으면 안 된다겠죠? 투자 권유 대행은 말 그대로 투자에 관련된 권유만 대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체결이라든가 위탁 모집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지 행위가 많습니다. 133페이지 투자 광고입니다. 이 광고 문제는 틀리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많은데요. 이 광고 시 투자 광고 관련 규정은 복잡한데요. 딱 두 개만 하죠. 두 개. 뭐냐면 광고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과 별표 칩니다. 광고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반드시 포함할 사항. 세 가지가 있으니까 시험에 출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라는 거. 반드시 읽어보라는 거.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거.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사실과 하나가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는 반드시 광고에 포함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외워요. 듣기가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하면 50%입니다. 50%니까 이 문제 놓치면 억울하죠? 3개 외우면 되니까.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는 3개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사지선다행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라는 거,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거,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에 공부 잘했다 해서 지금 공부 잘하지 않는다는, 미래로 공부 잘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네, 표시 금지 사항이 있고 광고 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열 필요 없습니다. 광고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묶어서 이야기인데 판매 보수와 판매 수는 시험에 영원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 판매 보수와 판매 수는 시험에 영원히 나옵니다. 영원히 나오는데 영업 실무에서 출제할 부분도 있고요.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시험 문제는 판매 보수는 1%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 이내로 받도록 있고요. 판매 수수료는 2%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고요. 판매 보수의 부담 주체입니다. 판매 보수는 누가 부담하느냐? 집합 투자 주의하세요. 기구에서 집합 투자 기구에서 판매 보수를 부담합니다. 부담하고요. 판매 수수료는 집합